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그다음에 주택 시장을 그러니까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함에 있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원래 항상 보면 주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집값이 폭등하는 게 문제였었잖아요. 집값도 안정시키고 또 그다음에 이 주거에 대한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청년, 그다음에 신혼부부, 그래서 이런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주거 안정을 기하겠다는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실제 이제 8.2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그때 뭐 한 7월 하순 이렇게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은 집값이 계속 이렇게 폭등이 됐어요. 올라갔어요. 서울 중심으로.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그다음에 이 시장 왜곡이 자꾸 이렇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실제 다주택자에 의한 그 투기 수요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계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니까 계속 이렇게 집값 동향들이 갑자기 막 매주 사이에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런 집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역대 정부에서도 매년 인허가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만 원 이상의 주택들을 공급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가진 자가 보유율은 60%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를 딱 놓고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도리어 자가 보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50% 미만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건 뭐냐면 그만큼 그 주택은 공급이 되지만 그 주택이 정말 실수요자에게 또는 주거 안정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일종의 투기적 수요에 의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 전환시켜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번 8.2 대책을 이제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취지에 대한 이제 어떤 목표 달성이나 효과적 측면을 보니까 지금 약 한 3주가량 됐는데 그 이후에 한 2주 동안 계속 어쨌든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좀 안정 추세예요.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그 8.2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이 제대로 부동산 시장이 좀 연착륙되고 안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향후 몇 개월도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 8.2 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이제 그 9월 국회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 또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쭉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8.2 대책의 기본 취지가 그러니까 투기를 잡고 집값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여야를 떠나서 다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서 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충분히 논의도 하고 좀 그럴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행여나 만약에 지금 어쨌든 가파르게 올라가던 집값이 8.2 대책 이후에 좀 잡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또 이제 그 보완 입법들이 미비하거나 이게 이제 좀 절름발이가 돼가지고 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불안해진다라면 그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같이 좀 중지를 모으고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함께 충분히 논의하면 어느 정도 그래도 잘 되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좀 최대한 해볼 생각입니다. 네. 주거 안정,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가지는 말 그대로 투기 수요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고, 그와 동시에 그 투기 수요만 억제한다고 계속 이렇게 때려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와 동시에 주택 공급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특히 그 임대주택 등 이렇게 사회 취약계층과 서민에 대한 그런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방향에서 이 공적 임대주택을 그다음에 신혼부부 희망타운 이걸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을 같이 동시에 나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공적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매년 새 정부에서는 약 17만 원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85만 원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그 신혼부부 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그와 별도로 신혼부부만을 대상으로 해서 총 5만 원을 별도로 공급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공급을 해서 주택시장도 투기 수요자를 안정화시키고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도 전환하고 또 필요한 그 취약계층에 대해서 또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한 어쨌든 세부적인 계획들과 그다음에 앞으로 실행 계획이나 그다음에 연차별 계획, 배분 계획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어요. 서민 주거복지 로드맵이 지금 한 9월경에 현재 준비 중에 있고 한 9월경에 발표될 예정인데 거기에 보다 좀 디테일한 사항들은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노인이라든가 그다음 장애인 또는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또 그다음에 또 지금 청년 1인 세대들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같이 그 안에 이제 설계가 될 거예요. 설계가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주택들을 그러니까 LH공사가 매입한 매입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안을 계속 짜고 이제 공급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보유세에 대해서 검토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보유세에 대해서는 이제 뭐라고 언급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보유세는 공평과세라든가 소득 재분배라든가, 그리고 또 추가적인 복지제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그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 보유세 문제를 부동산 안정화 대책으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 단계에서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이 또 안 잡히면 보유세를 검토한다라든가 하는 것들은 다 추측일 뿐이고 아직 그런 검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이제 지난번 8.2 대책 발표 이후에 대통령께서 주머니 속에 대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막 이렇게 궁금을 하셨는데 일단 그런 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집값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꼭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이번 8.2 대책의 그런 기본 취지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또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걸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 새 정부의 아주 일관된 방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새 정부 내내 이 기조가 그대로 쭉 갈 것이다라고 좀 봐요. 보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행스럽게 8.2 대책 발표 이후에 약간 이제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물론 앞으로 더 이제 올 연말까지 쭉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집값이 안 잡히고 투기 세력이 다시 이렇게 일어서면 어떡할 거냐 이런 게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 검토드릴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아직은 좀 더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죠.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이제 증세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이제 서민 잡는 거다 결국은 또 세금 폭탄이라는 건 좀 과장된 저는 좀 그런 주장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단계에서 증세나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직 검토되는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특히 부동산 분야 같은 경우나 주택 분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향에서 계속 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또 그런 공급과 그 다음에 건전화 유도 이 양축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걸 통해서 최대한 좀 시장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인식들이 같이 좀 바뀌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개선이 돼야죠. 사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감사한 감사가 있었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과연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충분히 설명된 것도 부족했던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정말 실질적인 이번에 정책 감사를 통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제기됐던 문제들과 현황들을 이제 정말 아주 꼼꼼하게 아주 공정하고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따져봐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크게 한 4가지 부분 정도를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4대강 사업이 결국은 당시에 단군 이래 최대의 22조가 들어간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사실은 그 졸속화가 급하게 추진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졸속화가 급하게 추진된 과정, 그 배경이 뭐냐. 그래서 왜냐하면 다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졸속적인 추진 과정을 하나 다시 짚어봐야 될 것이고, 또 하나 4대강 사업이 과연 이게 그 타당했던 사업인가, 그 타당성이죠. 예, 예. 이 정부에서 항상 예를 들어서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타당성 조사와 또 뭐 여러 가지 환경영 평가나 여러 가지를 다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그냥 막 속도종이 밀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그 타당성이 과연 제대로 검증이 됐는가,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따져봐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4대강 예산의 문제가 있어요. 그 22조의 사업이 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본사업비로 22조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대강에 대한 유지 비용이라든가 관리 비용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금융 비용 이런 등등. 예. 왜냐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보호건설을 다 떠맡기면서 거기서 발생한 금융 비용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지금 정부가 지금 물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등등의 예산상 이런 문제들도 잘 짚어봐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그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보호 문제인데, 4대강 보호와 그 다음에 그 보호의 물을 저장 이렇게 하는 거에 따른 물이 흐름이 이제 거기서 멈추게 되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나 수질악화의 문제 이런 등등이 특히 환경적으로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환경적인 수질악화 문제에 대해서도 좀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에서도 그 민관 합동조사단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것들을 조사 평가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물이나 이 강 같은 경우는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는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 사계절의 변화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어쨌든 합동조사 결과가 한 2018년 한 내년 말쯤 돼야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야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그런 결과와 정책감사 결과를 다 따져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기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이제 판단들을 해야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도 그랬고, 국토교통 행정에 있어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을 보면은 몇 가지 크게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있고,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특히 교통 분야에 있어서의 공공성 강화하는 뭐 교통비라든가 뭐 이런 등등, 예. 그리고 이제 소외된 계층들이 없도록 또 그런 걸 같이 감안하는 거라든가,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그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옳은 방향이라고 정책 방향이다 이것은. 하고 이거는 이게 잘 연착륙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잘 되면 실제로 국민의 삶의 개선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회 차원에서 이게 잘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좀 지원해 갈 생각이에요. 시대가 급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국가의 어떤 미래, 국가의 미래 전략, 국가의 비전과 관계에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몰아치고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어쨌든 아마 다음 달에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할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예. 대통령 직속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주요한 어쨌든 새 정부의 국정 과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박근혜 정부에 창조적 인재가 있었지만 이제 그게 사실은 그냥 뭐 이게 실체가 뭔지 그냥 흐지부지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4차 산업혁명의 이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것이 국민의 삶에 구현되는 그 일종의 그릇, 또 내지는 플랫폼이라고 그러죠. 그게 바로 국토산업 교통 분야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토교통 산업이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도로 닦고 뭐 철도 놓고 뭐 집 짓고 하는 그런 기존의 그냥 토목 사업 내지 SOC 사업식의 방식이 아니라 뭔가 좀 미래를 선도하고 그리고 좀 국가 경제 새롭게 좀 이제 이걸 열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국토교통 산업으로 이게 전환돼야 된다. 그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새 정부에서 해야 될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이제 도시재생 뉴딜이나 국민의 상관관계된 것들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또 하나의 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스마트 시티예요. 도시는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 국민과 주민들의 삶이 개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의 진보들이 이 도시에 적용이 돼서 그 도시를 진보시키고 도시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가는 게 저는 스마트 시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에너지 문제, 뭐 이런 또 뭐 안전 문제,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기반들을 거기다 적용시키면서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티를 전략적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미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 분야에 대해서 막 경쟁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00개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고 아예 국가 차원의 선언을 하고, 뭐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참여정부 시절에 유시티 사업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도시 건설에 IT를 접목시킨다고 한 건데, 그때 이제 한번 그 세계 최초로 유시티법도 개정도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MB 정부가 박근혜를 거치면서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사실 우리는 풍부한 건설 경험과 IT 기반을 갖고 있는데 이게 다 살리지 못하고 그냥 이게 사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스마트 시티 같은 부분들을 국가 전략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제 그게 국토교통 건설 사업에서의 미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드론 산업, 또 자율주행차, 또는 뭐 이런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영역들이 개척하기 굉장히 많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아주 전략 과제로 삼고 실천 과제로 삼으면서 이제 역전적으로 추진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SOC 예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도 하고, 또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아무튼 타당성을 꼼꼼하게 짚어보되 꼭 필요한 그 SOC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자가 계속 있어야 된다. 사실 예전에 SOC를 많이 줘놓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노후화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점점 노후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교량이든 뭐 어딘 뭐 철도든 또는 뭐 이런 등등의 전국의 그런 시설들이 노후화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노후 SOC에 대한 이 전반적인 조사와 좀 진단, 그리고 또 이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재투자가 필요해요. 또 그걸 통해서 SOC도 수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역점적으로 좀 해야 될 사업이다. 제가 처음에 국토교통위원장에 이제 취임을 했을 때, 일을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사실 이제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은 그때 20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이게 이제 국회가, 그리고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현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주택, 뭐 도시, 또 교통 다 포함이 되니까요. 뭐 항공, 뭐 수자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니까. 그리고 또 이게 이 국가 경제와 또 아주 굉장히 밀접한 실물 경제 상임위예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 국회 국토교통위 활동이 정말 뭔가 국민에게 도움도 되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그런 생산적인 좀 상임위가 돼야 되겠다. 예. 그리고 좀 성과를 좀 있는 상임위가 돼야 되겠다. 옛날에 여야 이제 양당 체제는 지금 4당 체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이게 협의할 게 많아졌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복잡한 여야 관계에서도 국토교통위에서는 지난 1년 동안 뭐 이렇게 큰 비교적 무탈했어요. 무탈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 위원님들과 그리고 이제 4당 간사님들과 함께 이제 웬만하면 다 소통을 하면서 항상 다 소통을 하고 다 같이 공유를 하려고 했어요. 상임위에서 있는 법안 처리, 법안 실적이 국회 전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최상위권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좀 보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실 우리 4당 간사님들이나 우리 국토위원님들한테 제가 고맙죠. 예, 같이 좀 상임위를 같이 잘 다 만들어 주셔서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1년 동안은 계속 그러한 바탕하에서 계속 우리 국토교통위가 앞으로도 계속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상임위를 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주요한 국토교통 현안과 어떤 비전과 관계에서 보면 결국은 크게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어떤 국민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역점사항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 국토교통위가 이제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에서 다뤄지게 될 이 4차 산업의 그런 이슈와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그걸 선도하고 좀 미래를 개척하는 좀 그런 좀 선도적 역할들을 좀 국토교통 분야가 좀 해보자. 예,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